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메이드 인 대구 2 세 번째 작가와의 대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훈 선생님, 박철호 선생님, 그리고 서옥순 선생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이렇게 두 번의 작가와의 대화를 이미 진행을 했고요. 두 가지 주제는 이미 저희가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먼저 대구 화단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굉장히 많았던 협회라든지 그리고 대학 중심의 어떤 서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구에서 70년대, 80년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한번 훑어봤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70년대 대구의 현대미술제를 중심으로 한 그 시대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 해서 나눠 봤는데, 오늘은 이 세 분 작가 선생님들 모시고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세 분의 작가분들이 다 이제 외국 생활을 하고 오셨고, 또 오랜 기간 해외에서의 생활을 하신 분과 그리고 경험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에피소드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대구라는 이 도시에서 예술이 이렇게 발달을 할 수 있었고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계기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 바로 그 해외에 다녀오신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70년대, 80년대면 사실 해외를 이제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을 것 같았는데, 다녀오시고 또 그 서구에서 배우고 경험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대구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후배들에게 많이 이렇게 영향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서옥순 선생님은 일단 독일을 다녀오셨고, 각훈 선생님 미국, 그리고 박철호 선생님도 미국을 다녀오셨는데, 어느 분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아무래도 우리 각훈 선생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미국을 가시게 되셨는지, 그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가셨을 때의 그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국을 가는 게 뭐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하나의 탈출이었어요. 탈출. 우리 세대는 이제 지난번에도 얼핏 말을 했지만은 10살 때 6.25 사변이 났고, 또 대구가 낙동강 전선에 그러니까 중요한 보루를 유지했고, 그러니까 전쟁은 참상을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도 더 가슴 아픈 것은 좌우익, 이제 제보다 2살만 어려도 그걸 몰라요. 근데 난 이제 그걸 집안에서 생기는 좌우익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를 가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가 좋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람이 꼭 때려 죽여야 될 정도의 그건 아닌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못 지르고 독하다고요. 그런 걸 많이 보고, 또 이제 싫든 좋든 나의 배경이 집안에서 많은 나로 치면 어른들이 좌익을 해갖고 이제 나쁜 딱지가 붙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참 힘든, 당내가 암울한 그런 환경에서 탈출을 하다시피 해서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그것보다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가, 미국을 가서 내가 처음 작가가 되려고 하면서 내가 뭘 그려야 될까 하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한 맺힌 고통과 어떤 이념적인 어떤 거,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매일 아침 정화수 떠놓고 장독에서 죽은 아들이지만은 할머니는 살아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돌아오라고 빌고 있는 모습을 온 식구가 다 알아요. 우리 삼촌이 여기서 총살당했다는 거 다 아는데, 우리 할머니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샤머니즘이고 주문이고,
네, 그 우리 할머니 아마 그런 거 아니고 뭐 열 사람의 할머니가 있으면 이북에 넘어온 사람은 남아 있는 자식 형제들 생각하고 또 인남에 있는 할머니들은 또 자식이 이북에 간 사람도 있고 지리산에 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게 또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한반도라는 것이 먹구름이 꽉 끼어고 그 속에는 막 귀신의 저주가 붙어 있는 그런 반도예요, 이게. 그걸 그려보자. 그거 말고 또 그릴 게 없어요. 내가 뭘 봤어야 그리지. 뭐 누드 모델을 본 일이 있나, 뭐 백자청자를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왼쪽에 있는 이 주문 시리즈예요. 이제 하니까 이 주문 시리즈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건 다시 리메이크를 했는데 다시 또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한 40년 작품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고래에 내가 심취하게 돼서 빠지게 됐어요. 고래에 대해서 빠지게 됐는데 고래를 그린 게 아니고 고래 알라스카에 가서 가져온 고래뼈를 가지고 굉장히 이거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래뼈 자체가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몇십 년 전에 대구에서 본 그 주술적인 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경주박물관에 최근에 갔다가 태화강에 갔다가 거기 7,000년, 8,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고래를 잡아먹고 그 방구대 암각화를 해놓은 그건 정말 세계적인 거예요. 세계 어디에도 그렇게 난 안 다녀봤지만은 보면 뭐 스페인 이런 데서 굉장히 유명한 그 암각화도 방구대의 100분의 1도 안 돼, 스케일이. 그리고 질도 이 방구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방구대에 가서 이거 우리 조상이 이걸 했구나. 더군다나 그거 뭐 울산이면 대구서 뭐 대구 교회잖아.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걸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기 드로잉 제일 처음은 방구대에서 보고 느낀 걸 해서 그다음에 최근 이렇게 와서 오른쪽에 밑으로 올수록 최근에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지난 한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외국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보고 뭐 생각했던 것이 바로 내 고향에 와서 찾은 그 자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하고 왼쪽 거 하고 하니까 내가 외국에 가서 있었던 시간은 다 없어지고 지금 고향에 돌아와서 지금 울산 방구대의 고래에 지금 빠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 작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맥을 다시 찾았달까 맥을 확인했달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지금 평생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또 대구미술관에서 이 기회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것이 또 아카이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가서 뿌듯합니다. 제가 작품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이 처음으로 이 말을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주 불러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더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곽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40년 정도 외국 생활을 하시고 사실 그 정도 외국에서 사셨으면 한국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이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고향이 낯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셔서 이제 정말 한국적인 어떤 나의 모습, 내가 알고 있었던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것들. 네. 근데 내가 경북고등 다닐 때 여기 비행장이 있었어요. 앞에 미군 L-19이 다니는 뜨고 내리는 L-19이 그거 전쟁에 철원 이쪽에 전쟁 치면 여기서 미군 소령 중령들이 L-19를 타고 가서 거기 현장에서 이 사격 지휘를 하고 와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봤다고. 그러고 이제 전부 보리철에는 보리밭 그러고 이제 뭐 이랬어요. 그러고 이제 계명대학이 뭐 있고 그랬는데 아까 와서 내가 여기 와서 차를 타고 다녀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운전하기 힘든 도로를 처음 봤어요. 여기에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남쪽이고 이러면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도시계획을 왜 이렇게 무모하게 해서 자동차만 편리하게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주거지가 있고 차가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대구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럼 또 내가 불평도 하지만은 내가 한국에 고향에 와서 완전히 시대에 한 세기가 뒤떨어진 그런 인간이 돼서 이 혜택을 못 누리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하여튼 세상은 엄청 변한 것 같아요. 황금동이 여기서 멀지 않잖아요. 대구 시내에 제가 살 때 꿀 팔러 오고 또 시내에 소구르마에 뭐 이렇게 사과 같은 거 뭐 자두 같은 거 가져와서 똥통에 똥 퍼가지고 가고 그걸 한 자루씩 주고 갔는데 다 어디서 왔냐면 황금동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황금동이 지금 이름을 바꿔가지고 황천동 그때 황천동인데 황금동으로 이제 바꿨는데 이 지금 황금동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촌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고. 근데 몇천 년 전에 방구대만 쳐다보고 있는 나도 또 어쩌면 참 한심하다고 할 수도 있겠고 앞으로 보지 않고 뒤로 자꾸 백워드로 보는 그러니까 7,000년 전, 8,000년 전으로 뒤돌아가서 지금 내가 지금 시간 보내고 있는데 이것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만큼 사실 4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오랜 시간 다녀오신 그 미국에서 생활을 하신 곽군 선생님에 비해 굉장히 짧지만 알차게 보내고 오신 박철호 선생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저희 제자들한테 해주셨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도 짧아서 더 알차게 보내고 싶었고 또 더 많은 것들을 하시려고 애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굉장히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게 갔다 온 것 같고요. 실은 이번에 이 전시회를 하면서 곽군 선생님 옆방에 제가 전시회를 한다 그래서 너무 이번에 제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곽군 선생님은 제가 늘 존경하던 분이었고 제가 1983년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아마 1학년인가 2학년 시절에 국립현대미술관에 그때 견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인 그 전시장에 그때 곽군 선생님 83년도 같으면 기시리즈 이 주문 시리즈라든지 기시리즈 할 시기가 아니든 그 당시에 그림이 아마 한 300호 되는 게 한 5점인가 이게 전시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같은 경우에는 80년 초반에 대학을 가서 대구 현대미술제가 막 그 끝이 나고 회의가 끝이 나고 그 여운 같은 게 있던 시기에 그 현대미술이라는 게 계명대학교 도서관에서 전시할 때 이상한 그런 그 기존의 수업에 보지 못했던 그런 미술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뭐 그런 시기에 마침 또 국립현대미술관에 그때 갔었는데
곽군 선생님 그림이 굉장히 지금도 인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커다란 작업에 이렇게 색깔도 좀 빨갛고 그래서 아마 제 감성이 아마 선생님 감성이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제 작업에 물감도 흘러내리고 좀 내 제스처가 들어가는 작품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아마 80년 초기에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또 우리 은사님이신 정주임 선생님께서도 뭐 그런 그 추상 표현주의 작품 그런 계열을 하셨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 곽훈 선생님 옆방에 제가 전시한다고 해서 너무 정말 저는 좋았습니다. 그 유 팀장님도 한번 이야기한 것도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듣고 보니 선생님 40년이나 LA에 계셨네요. 저는 한 30년 계셨는 걸로 생각을 들었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아마 그 대구 현대미술 그런 선배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늘 새로운 것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학생들을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강의를 하면서도 늘 너무 부족한 거 많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더 어떤 그 돌파구처럼 그 아마 관심을 갖다가 마침 그때 뉴욕에 제 후배 2명이 있는 바람에 부탁을 드려서 제가 1년 동안 그 필라델피아에 그 유펜 대학에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뭐 짧은 2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필라델피아에 1년 정도 또 뉴욕에는 1년 좀 덜 되게 제가 IMF 터지면서 이제 오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늘 그 당시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그 당시 제가 판화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로운 기법이라든지 또 내가 뭐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시기에 미국을 가게 되었고 또 그 당시에 뭐 우리 시대에 다 그랬듯이 그런 가정 형편도 넉넉지 않은 그 상황에서 이제 가게 되어서 그래서 뉴욕에 와서는 그 후배하고 늘 소호에 가게 되는 거죠. 주말마다. 그래서 전시회를 보면서 그런 여러 96년, 97년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때는 개인적으로 선생님 그 작품은 알고 있었지만 그 방만이라고 그때 네. 아, 그러셨구나. 그때 그 방만이라는 친구하고 그다음 최창규라는 친구, 그 친구 제 후배들 때문에 거기서 정말 저도 재밌게 또 전혀 그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갔었으면 이렇게 뭐를 이렇게 얻기가 어려웠을 텐데 마치 그곳에 살던 친구들 후배들하고 같이 2년 정도 생활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짧았지만 늘 주말만 되면 많이 하고 같이 소호에 가서 전시장을 돌아다니고 어떤 그런. 옛날에 75년인데 그 5년 동안 뉴욕에 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펜실베니아나 뉴욕 쪽에 가셨을 때 완전히 문화가 다르다는 어떤 충격적인 그런 일은 없으셨어요? 저는 굉장히 심하게 받았었거든요. 네, 그 가보니까 그 뭐 부족한 걸 좀 찾으러 갔는데 너무나 더 부족함을 더 느껴가지고 더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 문화적인 충격 그런 것도 받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80년 뭐 후반만 해도 또 한국 미술이 어느 정도 뭐 많이 태동이 되고 또 선배들로부터 영향을 좀 받았고 또 유학을 갔다 온 분들도 좀 계셨고 했기 때문에 문화적 충격이라기보다는 내가 부족한 걸 더 많이 느꼈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래도 마침 후배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잘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외국에 가서 그 문화적인 충격이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태리 밀라노에 가서 식당에 가서 그 사람도 굉장히 화려하잖아. 치즈, 바다에다가 고기에 생해산물에 그거 가지고 아 우리 포항에서 내가 왔는데 우리도 뭐 이런 메루치 같은 게 있다. 이래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보리밥을 꺼내가 너 이런 거 먹어봤어. 이러면 이게 인정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서
주눅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애초에 종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그 사람들의 A급에 우리가 C급, D급 가지고 부닥치면 일이 안 돼. 그러니까 너가 버리봐. 뭐 단술, 막걸리 이런 거 먹어봤어. 이러면 이 사람들이요 그걸 인정을 해요. 어쩌면 내가 뭐 오기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주문을 가지고 거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갖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 한국의 샤만, 한국 사람은만 한국의 샤만의 중요성을 몰라요. 지금도 독일 사람들, 미국 사람들 샤만을 굉장히 인류학적으로 우대하고 이거는 가르치거나 뭐 이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우랄 알타이 계통의 한국 사람만이 이 샤만이 있대요. 무당이. 그러니까 내 피 속에는 그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도 무당이 없어. 일본 사람들도. 중국 사람도 물론 없고. 네.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해외를 다녀오시고 한국 문화, 해외 문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외국에 가서 뭔가를 배우려고 유학생들이 짐을 싸들고 가게 돼요. 처음에는. 근데 거기에서 저희는 그 문화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마 곽 선생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한국 사람이고 아시아인인데 서구 문화에 똑같이 동일화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다 보면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그 말이 나온 이유도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고 저도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서양의 어떤 문화나 내가 서양 사람이 아닌데 서양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지더라고요, 유학생활이.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을 가장 한국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보여줬을 때, 내 것을 보여줬을 때 오히려 반응이 더 좋다라는 거를 여러 작가분들을 통해서 저도 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LA 계시고 그 필라델피아, 뉴욕에 다녀오신 어떤 그 완전 정말 미국의 어떤 그런 정서, 미국의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독일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번 인터뷰할 때도 독일 얘기 굉장히 많이 해주셨었는데 우리 서욱순 선생님 사연이 구구절절 많으시더라고요. 독일행을 선택을 하기까지. 예, 어떻게 해서 가시고 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 네. 그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외국에 대한 어떤 동경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 세 가지 큰 이유에 있었잖아요. 독일을 가게 됐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엄마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한국의 엄마의 위치, 여자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어떤 그 삶을 옆에서 가까이에서 딸로서 지켜봤잖아요. 보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뭐 이래서 엄마의 삶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이라든지 어떤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만 생각하시고 이래 사시는 거 보고 그 여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우리 때 주말에 명화를 했었습니다. 토요일 날 밤 늦게 한 10시 정도 되면 항상 주말에 명화를 했는데 그때 주말에 명화를 늘 안 빠지고 정말 열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그 외국에 하고 너무 이 문화적인 차이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그 주말 그런 나라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상상도 하게 되고요. 저런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꿈을 많이 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미술 시간이었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저보고 그림을 잘 한다고 칭찬을 하는 바람에 이제 미술이 이제 내 인생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 나도 외국에 가서 이제 좀 넓은 세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혼자 또 갈 용기는 없어서 지금의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독일을 다행히 가게 됐습니다. 이제 가는 그 과정에서도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뭐 미국을 가느냐 아니면 캐나다를 가느냐 뭐 이런 고민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독일을 선택하게 된 거는 학비 문제였어요. 어떤 생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커서 이제 독일을 선택하게 되었고 독일에 처음에 이제 갈 때는 정말 독일이란 나라를 그때는 그거 뭐 휴대폰도 없고 그때 이렇게 어떤 정보를 있잖아요. 많이 알 수 없는 그때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독일에는 뭐 쌀도 없을 것이다, 뭐 종이도 뭐 귀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오만 살림살이를 다 어마어마하게 싸가지고 진짜 무식하게 있잖아요. 유학을 그때 갔었거든요. 근데 가니까 처음에 내리는 공항에서 느꼈던 게 이제 좀 놀랐던 게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옷들은 전부 다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공항에 턱 내리니까 전부 다 사람들 옷들이 전부 다 검정색 아니면 회색 뭐 이런 무채색 계통 굉장히 어두운 옷을 쫙 다 입는 거예요. 밝은 색이 하나도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얼굴도 웃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가 94년 아니 1994년도였어요. 예, 4월 달에 저희 유학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놀랬었고, 그리고 또 학교를 이제 또 어학을 이제 올덴부르크라는 도시에서 이제 어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그때 상에서 이제 그거는 없었잖아요. 이제 뭐 호모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은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뭐 학교에 뭐 아니면 거리에 뭐 이런 데 흔하게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의학을 하고 또 이제 그 브라운슈바이크라는 도시에 하베카라는 그 쿤스트호chschule 거기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브라운슈바이크라는 학교가 좀 구상적으로 거의 다 교수님들 구상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브라모비치라든지 존 아름네드라든지 좀 유명한 교수분들이 있잖아요. 그 학교의 교수로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좀 다양한 이제 뭐 사진 쪽도 그렇고 다양한 미술을 접하게 됐거든요. 또 특히 그 아브라모비치 그 교수님 퍼포먼스 하는 반이잖아요. 그때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를 보고 또 뭐 존 아름네드의 어떤 그 전시하는 어떤 그 광경들 이런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범주의 어떤 그런 전시를 한다든지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이래서 어떤 이제 예술적으로도 이제 생각을 좀 벗어나서 관점을 좀 달리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처음 들어갔던 그 고렐라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몽키비치라는 교수님이 있거든요. 그 교수님의 이제 처음에 제가 처음 미팅을 했을 때 그 작업에 대한 저 방향을 갖다가 그분이 처음 정해 줬었어요. 그 분이 뭐라고 했냐면 왜 그거 서양의 것을 따르냐 하냐, 너 문화에서 너의 정체성을 한번 찾아서 니만이 표현할 수 있는 네 것을 찾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한 3년 정도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때인데 그때 이제 그분이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 나름대로 굉장히 있잖아요. 고민을 하고 안 그러면은 제가 작업의 방향을 못 잡으면 그 반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작업을 지금의 작업 이제 바느질 작업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독일이라는 거는 표현주의, 신표현주의가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 게하르 리히트라든지 뭐 바질 리츠라든지 또 뭐 여러 작가분들이 많이 있죠. 유명하신 분들요. 예. 그 또 학생들 또 작업들 우리와 다른 어떤 이제 수업 방식이라든지 또 그 학생들이 자기를 찾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자기의 작업을 찾아 나가는가를 가장 가까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승이요. 네. 그 공통적으로 그 유럽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그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방식에서 비슷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독일은 특히 도제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하는 학교들이 아직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네 것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제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냥 말로 그냥 네 것을 찾아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시라든지 뭐 이렇게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토론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수업을 하게 되면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식의 어떤 수업 방식에서 학생들이 본인의 것을 찾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따로 애쓰는 것보다 그 자기의 발언이나 그 토론 자체에서 자기 것들을 조금씩 찾아 나가는 어떤 그런 식의 수업이 이루어졌었던 걸로 아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수업 방식이 어땠어요, 선생님? 기억하시죠? 내가 정말로 못하는 게 티칭을 못해요. 학생만 보면 소화가 안 되고 가르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평생 티칭은 근처에도 안 갔는데 내가 미국에서는 대학원을 2개를 다녔는데 둘 다 쫓겨났어요. 너희 고타만에 MA 줄 테니까 나가라고. 그게 여기 이제 대학에 교수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한국은 이 평준화를 이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75년 입학생은 75년 입학생이고 76년 입학생은 그보다 한 해 미치고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400명을 뽑아면 몇 년도에 들어온 애들은 뭐 얼마를 주고 몇 년 후에는 개장이 되고 그런데 이 미국은 자꾸 미국 이야기 요건 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미국은 그 사회가 야구팀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어느 몇 살을 먹었던 뭐 블랙이든 히스파닉이든 뭐 에이시안이든 4번 타자 자격이 있으면 4번 타자 시키고 그래야 게임이 이기니까 또 스트라이크 아웃 몇 분 당하면 빼가지고 9번 타자 시키다가 그것도 못하면 2군 3군으로 1군으로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이 야구팀처럼 돌아가는 게 미국 대학이에요. 그래서 교수들도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테니어가 되는 사람들은 인정하지만 그 외에는 학생은 교수를 평가하고 교수는 학생 평가하잖아요. 상대 평가를.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야말로 참 눈에 안 보이지만은 굉장히 살벌하지만은 그 대신 능력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치고 올라갈 수가 있고 능력 없으면 자네는 티칭에 학교에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나가서 딴 걸로도 뭐 얼마든지 돈 벌 때는 많으니까 미국 사회는 그것을 알고 유학을 가야지 한국처럼 횟수로 따지고 내가 쟤보다 선배고 쟤는 내보다 후배고 이건 없는 사회예요. 미국은. 내가 클리블란드에서 광고 회사에서 이제 밥을 벌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잘 그리지 일루스트레이트. 그래서
LA 와서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첫 시간에 내가 캔버스 30%를 놓고 유화를 가지고 쫙 그렸더니 교수가 난 지금 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거 얼마냐 그래. 그래서 600불이다 그랬더니 자기가 한 달에 50불씩 12달을 갚을 테니까 사자 이게야. 그거 내가 첫 대학원에 들어가서 첫 시간에 처음 그린 거 그거 팔았다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너 프로가 되라고. 그 프로는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내가 이 프로 화가가 되는 첫 걸음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굉장한 행운인지 미국이라는 나라에 잘 가는 건지 또 미국은 보면요 작가들이 또 그림을 많이 사요. 많이 사고 또 바꾸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소통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누구한테 그림 바꿀래요 선배님 했다가 아주 큰 망신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이 발전을 별로 못한다고. 참고로 그러니까 미국은 뭐 다니지만 대학원 가면요 누가 교수고 누가 학생이고 아무 외모를 봐서 몰라요. 50대 학생도 있고 뭐 20대 교수도 있고 그 교수들이 또 얼마나 청바지에 뭐 누가 누군지 모르게 난 그런 게 미국의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지만 좋은 점 아닌가. 특히 학교는 대학은 미국 세상에서 미국 따라갈 데 없어요. 그게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 대학에서 나오는 건데 딴 거는 뭐 어떤 데 가보면 이런 나라가 안 망하고 지금까지 있는 게 참 신기하다 싶을 때도 있고 뉴욕 소호에 가보면 그런 것 또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요 뭐 어떤 대학은 가면 이렇게 쭉 사진이 붙은 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대학 보면 참 부럽고 우리 한국 참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한국 교수들 공부 안 해. 인문학이 약해요. 제가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왜 인문학이 약한가 하면요.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는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벌써 1000권 이상의 책을 필요한 거 뭐 무슨 소크라테스니 이런 건 중고등학교 때 다 읽어. 다 읽어. 뭐 뭐 웬만한 철학 이런 건 뭐 니체 이런 건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다 읽는 거야. 한국에서 니체는요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 이렇게 힘든 거야. 왜냐하면 번역이 고약하게 돼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 하니 이게 번역이 안 되는 거야. 니체는.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나 미국 가서 인문학으로 박사하려고 그러면요 원서를 읽어야 되는데 이거 10권 읽고 박사 받아가지고 오면 그 10권이 그 인문학이 뭐 볼륨이 없잖아요. 저 사람들은 수백 권을 읽고 또 미국 교수들은 뭐 한 2, 3년 되면 책을 한 권씩 쓰잖아. 그게 인문학 그리고 저 사람들 교육이 애초에 그 라틴어 해갖고 논리적인 걸 하는데 우리는 그 기초가 다르다고. 그래서 한국의 대학에는 물론 뭐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은 또 아무리 프랑스에서 박식한 천재가 와도 퇴계를 갖다가 공부시키면 그 사람 이해하겠어요? 놓고도 못하고 10년, 20년 하다가 이건 동양 철학은 나는 안 돼 하고 가겠지.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이 한계를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서구에 가서 서구적인 걸 하면서 인문학을 약하게 하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아트도 그래요. 난 젊은 사람들이 절대로 서양적인 거 공부는 하되 흉내 내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해서 미켈란젤로나 무슨 그리스 조각을 어떻게 답습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 우리는
애초에 불화나 아니면 사군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접근을 해야지 뭐가 이해하게 되는 거지. 소련이 클래식 역사가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비엔나를 뭐 능가할 수는 없지만은 무시 못할 클래식 음악의 그 태도가 돼 있다고. 그것이 그 사람들이 스트라빈스키나 뭐 쇼스타코비치나 이 사람들이요 비엔나 쪽에 찾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몽고 아시아의 대륙으로 배경으로 조상들의 그걸 가지고 와서 작곡을 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거예요. 소련의 클래식 음악은 차이콥스키보다 30년 전에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은 다 노예들이에요. 소련에. 그거 보면 기가 막히는 급진적인 지금 베를린 필의 상임주의자가 소련에서 모시고 왔잖아 지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베토벤이나 슈만보다는 스트라빈스키나 무슨 보로딘 이런 걸 더 많이 하는데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지만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나라가 아닌가 음악에서. 그럼 그게 무슨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예능 교수님들이 좀 이렇게 심기 전환해갖고 자기 걸 너무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돼. 학생들은 다른 길로 개발하도록 해야지. 교수가 자기 걸 자꾸 학풍을 자꾸 주입시키고 가르치면요 자기도 망하고 학생도 망해. 제가 한국의 그 대학에 굉장히 네거티브한 걸 갖고 있는 건 나도 미국 가기 전에 한국 예능의 1번진 이화여고에서 총각으로 한 6, 7년 선생을 했잖아요. 석고대상 잘해갖고 서울대학 가서 화가 된 사람 하나도 없어. 장난컨대. 경기여고나 이화여고 일류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수재들이 미술학원에서 석고대상 잘해가지고 인체대상 잘해갖고 미술대학, 서울대학이나 이화대학 가서 화가 된 사람 난 한 명도 못 봤어. 예,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인체대생 미술대학을 가기 위해서 저희는 입시라는 거를 거치고 그리고 테크닉이나 그리고 학교의 그 성적, 내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미술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어떤 입시의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게 되면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예술에 대한 어떤 이해력이나 의지나 그다음에 뭐 기술이나 이런 손기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재능을 찾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검사를 하고 면접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미술대학으로 진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거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우리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공부는 하되 흉내 내지 마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더 붙일게요. 네. 내 친구 중에 지금은 은퇴했지만은 이제 LA의 USC나 UCLA 교수들이 있어요. 미국 사람. 이제 작가들이 교수도 하잖아요, 들어. 근데 솔직한 말로 한국 학생들을 굉장히 혐오해. 요걸 F자까지 덜 먹어가지고 요걸 해. 미국은 입학시험이 없잖아요. 미국은 입학시험이 없어요. 총장이 뭐 눈 크다고 뽑든 발 크다고 뽑든 자유예요. 그 막말로 하면 아무도 항의를 못해. 기대로 뽑아도 그뿐이에요. 미국은. 근데 미술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내잖아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포트폴리오를 돈 주면 해주는 그 프로가 있어. 그걸 가지고 들어오니까 교수가 미치는 거야. 미치는 게 아니라 아예 잘라버려다. 이건 뭐냐. 포트폴리오를 돈 주고 남한테 가지고 내는 거는 내가 건강진단을 받는데 다른 사람 엑스레이를 가지고 병원 의사한테 가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만연한 들어가고 보자. 뭐 학벌 위주라고 그러나 간판 위주. 이게요. 근본적으로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작가는 특히 작가는 너 어느 대학 나왔냐 박사냐 아무도 안 따져. 베토벤이 뭐 석사인지 박사인지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작품만 보고 해야지. 근데 어느 정도 작품을 하는 사람 이 사람 박사보다 다 낫고 다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랄까 좀 답답한 그건 대학에서부터 좀 그러고 답답하지만 너무 낭비가 많아. 쓸데없이 애한테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아무 쓸모없는 그래가지고 다 화가가 되라고 그러고 다 가수가 되라고 그러고 이 사회는 굉장히 많은 화가가 필요한 사회가 아니에요. 한국에 예를 들면 뭐 철학자가 100만 명이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 철학자는 한 5명만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가 여기 답답하지만은 특히 대학에 계신 분들은 빨리 학장이나 총장 돼가지고 좀 개조를 좀 하십시오.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미술대학이 대구의 미술대학이 지금 6개가 있고요.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 순수 회화를 전공해서 졸업하는 학생이 500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과연 지금 몇 명이나 작가로 활동을 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미술대학에 진학하는 그 입시부터가 어떻게 보면 단추가 지금 잘못 끼워져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초로 선생님은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또 많이 가르쳐 오셨잖아요. 네. 지금 방금 각건 선생님이 얘기하신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제가 뉴펜 대학에 처음 가서 느낀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이 작가들이 지금 대화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작가들 모셔놓고 저녁 시간에 수업 외에 그냥 작가 한 분씩 모셔놓고 자기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그래서 스스로 학생들하고 대화하도록 네네 그런 것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저도 지금은 현장에 있는 작가고 늘 현장에 있는 작가를 모셔놓고 학생들과 만나게 해주는 거 그냥 그 시스템만 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되어서 늘 요즘도 제가 강의할 때 보면 대학 시스템 자체가 곽군 선생님 말씀처럼 미술은 배우는 것이 이제 이 나이 되어 보니까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스스로 하는 것인데 너무 가르치려고 하는 게 이제 대신 작가들 만나고 현장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막상 이 자리에 서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하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유학을 간다는 것 자체가 학교로 들어가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분명히 한국에서는 4년 아니면 그 이상 대학원까지 다 공부를 마치고 보통 유학을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다른 시스템의 다른 문화의 대학 생활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차이들을 느끼셨죠. 그리고 다시 한국에 와서야 이 한국의 미술 입시라는 어떤 제도나 미술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독일에서는 미술 교육, 미술 대학에 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예, 독일 미대에서는 이제 정식으로 하시면 2년 정도는 뭐 재료라든지 어떤 가장 기초적인 걸 갖다가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그 나머지는 도제식이죠. 그 교수님 밑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 교수님들은 독일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안 가르쳐 주고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모이는 날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학교에 가는 게 아니고 교수님마다 다 다른데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교수님이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교수님이 있고 그 교수님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반에서 만약에 교수님이 일주일에 한 번이 오신다 이러면은 이제 작업을 해서 다 가지고 가요 일단. 그러면 이제 그걸 쫙 펴놓고 학생들끼리 이제 그 작업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그 작업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고 서로 토론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작업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작업을 해서 이제 가지고 갔을 때 이제 그 교수님들이 여러 학생들을 모여라고 이렇게 해놓고는 저를 옆에 놔두고 자기네들끼리 토론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옆에서 이래 듣고 작업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있잖아요. 방법적인 거라든지 뭐 재료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거기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독일의 어떤 교육이라는 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 학생이 작업을 한 거에 대해서 이를 보고 어떤 좋은 점을 이제 이야기해서 이제 그 작가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격려하는 그런 어떤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도 이제 학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뭐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스스로도 잘 찾아가지고 자기의 길을 갖다가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한국에 돌아와서는 제가 뭐 한 십몇 년 동안 부재에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이래 막막하고 어떻게 내가 전시를 이 대구라는 곳에서 하고 이제 시작을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자기 포트폴리오를 자기 전시화분 갤러리라든지 어떤 협회라든지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응모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응답이 오면 이제 자기가 전시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못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이러는데 한국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몰라가 막막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에서 와가지고 그 포트폴리오를 항상 그 에코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이제 갤러리마다 사실 저는 찾아다녔습니다. 독일에서 하던 방식으로. 그래가 이제 갤러리 관장님들한테 다 보여드리면서 전시하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저는 또 운이 좋아서 이래 연결이 되어가 전시를 계속 할 수 있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선배님들 여기에서 작업 활동하시는 선배님들 물어보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 넘어가면서는 굉장히 붐처럼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학생들이 해외 유학을 다 가게 됐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나갈 수 있는 이제 시간이 됐는데 사실 선생님 60년대 70년대 그 시대에서는 해외에 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떤 식으로 해서 나갈 수가 있었나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는데요. 네. 별로 말하고 싶지 않는데 아까 이야기하듯이 탈출이에요, 탈출. 네. 저 피눈물 나는 탈출이야. 75년에 내가 미국 나갈 때 얼마나 그 나가는 게 힘든지 심지어 병력 증명서 떼야 되고 뭐 증명서 떼는 게 10개야, 10개. 그리고 또 제일 문제가 신원 증명 신원 뭐라고 그러나 신원 통과가 되는 게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특히 나 같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 하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 다
가족한테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이 한국 현대미술의 선구자 남은관, 김흥수, 김한기, 그러고 또 누가 있나 그저 뭐야 이런 사람들 보면요 다 가정이 희생됐어요. 그게 시대적인 배경과 그 사람들을 도덕성이 없다든지 의무가 없다든지 비난할 처지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건 한국 사람만 그래, 일본 사람도 그래. 그 신문화 도입기에 일본도 메이지 유신 그때 보면 뭐 다 가정 희생 안 하고 잘 된 사람 하나도 없어. 일본도. 그 정도로 작가분들이 굉장한 열정으로 그리고 작가적인 어떤 정신과 태도로 무장을 해서 전투적으로 작업을 해 오셨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서옥순 선생님이나 박철호 선생님은 그 이제 선배 아니면은 그 스승 작가님들의 후배 제자의 세대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운 어떤 것들도 분명히 저는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시겠어요? 그 세 분 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술 공부를 하시고 또 작품 활동을 하시다가 외국에 가신 케이스인데요. 근데 외국에 가셨을 때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랑은 다른 이방인 혹은 타자라는 이 자신의 정체성이 아마 하나가 추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또 많은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건데 자신만의 외국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이방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작품 활동을 외국에서 하는 데 있어. 근데 이제 또 세 분 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작품 활동을 하실 때 그렇게 이제 이방인의 범주를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실 때 어떤 작가로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 태도나 생각에 영향을 끼쳤는지 아까 서옥순 선생님께서는 이제 한국과 유럽이 이제 미술 생태계가 달라서 그런데 좀 곤혹스러우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자신의 작품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이나 태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도 그 젊은 시기에 늘 그 새로운 도전 때문에 필라델피아를 가게 되었는데 물론 거기서도 뭐 많은 그 한 5kg가 빠질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결국에는 뭐 예를 들면 그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40대 중반 돼서 보니까 새로운 곳을 찾으려고 갔지만 그곳에는 있지 않았고 내 마음속에 있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나 지역적인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또 끊임없이 작업을 하는지 특히 또 제가 최병수 선생님한테 배운 것은 매일매일 일기 쓰듯이 작업하는 거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선배들에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작업하는 거 그 속에서 그 환경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선생님 박훈 선생님 오랜만에 뵀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뭐 관람자들이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 좌측 그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제가 다른 이야기지만 내가 75년에 보따리 싸가지고 미국 갈 때 내가 맹세를 한 게 있어요. 마음속에 내가 죽어도 예술가는 되지 말자 하는 게 난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화가가 안 되려고 미국 갔어. 그 넓은 데서 연을 띄우면 하늘로 날아가서 자유롭게 가는데 뭐가 되든지 한 몇 킬로 가보자. 근데 한국에서 내가 미술대학 다닐 때 김지아가 나하고 제일 친했어요. 그때는 김영일인데 맨날 잡혀가가지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오고 뭐 예술가는 한국에서 대접이 하나도 뭐 개판이에요. 예.
또 집안에서는 화가는 가난에 쩔어가지고 뭐 처자식 굶겨 죽이고 고민하다가 대들보에 목매여서 자살하는 거 그게 화가라고 이제 이제 또 뭐 했던 이야기지만은 집안에 어떤 어른은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후이가 그거 하려고 하는 게 말이야 그거 따끔하게 그거 고쳐야 되지 안 그러면 큰일 나 집안에 큰일 난다고 그리고 또 어떤 좀 유식한 5천 벌 되는 아저씨는 와서 야 자네 내 말 잘 들어봐 우리나라에서 경치 좋은 거는 금강산이잖아 금강산이 이북에 있는데 남한에 그릴 게 뭐가 있어서 네가 미술을 하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원시적인 백그라운드 속에서 또 그나마 시 좀 잘 쓰면 안기부에서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이런 사회에서 내가 뭐 예술가가 되고 싶은 생각을 접어야 되겠다. 이러고 미국 갔는데 하여튼 지금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술이라는 것은 진짜 미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안 되는 거 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실제 팔자에 타고나야 되는 거 어떤 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뭐 가수나 시인이나 영화 감독이나 뭐 화가나 이 팔자에 타고나야 돼요. 이 사주에 이상한 이야기지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놓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름 지어주세요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사주를 재봐보고 이놈이 예로 먹고 살고 뭐 예능이라는 거 손재주로 먹고 살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한학자인데 이 집안에 광대가 났구나. 그래서 혼이라는 게 사실 예명이 아니고 좀 예명 비슷하게 지어준 게 우리 할아버지 상당히 뭐 식견이 있으신 분이 같아요. 그래서 예명 비슷하게 지어 주셨는데 그리고 또 내가 손으로 먹고 사는데 역마살이 2개가 있대요 사주에. 내가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왕복이 비행기 보딩이 250번이에요. 그만큼 내가 비행기를 많이 타고 돌아다니는 이거 역마살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오전 10시에 대구 왔다가 또 이제 또 운전해가지고 가는 게 역마살이 있으니까 내가 잘 돌아다닌다. 그 다니는 게 즐겁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다니는 게 좋아요. 비행기 타면 즐겁고 뭐 프랑크푸르트에 내리면 또 다른 거, 파리에 내리면 또 다른 거, 뭐 무슨 비엔나에 가면 또 다르고 세상은 인생은 짧은데 세상은 구경할 게 너무 많아. 거기다가 또 뭐 별로 잘된 것 같지도 않는데 곽훈이 그림 또 전시하는 화랑도 있으면 고맙고 그런데요. 왼쪽에 이거는 내가 미국서 아까 어느 날 광고회사에서 하다가 우연히 이걸 그리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고 내가 화가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래서 막 그래가지고 대학원에 가서 보여줬더니 프로가 되라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사회는 뭐 영어를 할 줄 아느냐 몇 살이냐 어느 대학 이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요만한 사이즈를 그때 250불 받고 팔아가지고 날개 돋듯이 팔았어. 그래서 먹고 살고 집도 사고 나중엔 큰 집도 사고 했더니 제가 그림보다 한국에는 미국 가서 그림 그려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을 한국에 더 유명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느 정도 그리니까 더 못 그리잖아요. 내가 체질이 같은 걸 계속 못 해요. 그래서 접어놓고 왜 다시 이걸 리메이크 했느냐. 작년에 홍콩에 가서 전람회를 하면서 옛날 그림을 몇 장 가져갔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한국보다.
한국 사람들은 이 어시시하고 무당 냄새 나는 거 안 좋아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 이거 그때 시작해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신나게 그려서 먹고 입에 풀칠을 했는데 더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하고 오른쪽 거 하고 접목을 해보려고. 그게 내 서브젝트예요 지금. 아까 물으시는 분한테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고래도 울산의 안각화를 보면요, 그거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왜 바위에다가 그 힘든 작업을 했겠어요, 그 크게. 고래를 죽여서 내가 죄책감에서 했든, 아니면 더 많이 잡게 하나님한테 빌든, 아니면 나눠 먹을 때 싸움을 해서 동생이나 뭐 누구한테 적게 주고 내가 큰 고기 덩어리를 먹어서 뭐 후회가 되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는 거는. 그건 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모든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글자가 없는 원신이지만은 7,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의 어떤 발현으로 그 행위가 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보면 볼수록 의미가 있고 친숙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왼쪽에 그린 것도 1945년부터 해방되고 5년 후에 6.25 사변이 나서 여기서 수백만 명이 죽고 집을 잃고 애가 수만 명의 고아가 길가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할 때 그 가만히에 실려나가는 송장들, 아, 이 한국 사람은 이게 한이다. 한. 한국의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한이다. 한을 그려보자. 그래서 제목을 한이라고 썼는데 한이라는 건 영어에 없어. 그래서 인칸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걸로 제가 데뷔를 하고 인정을 받고 그러고 이제 곧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른 걸로 이제 칼국수 만들었다가 스테이크 만들으니까 이게 이제 칼국수는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근데 보니까 스파게티 스테이크에 미쳐 있다가 다시 칼국수를 보니까 아 이게 된장국 푸른 칼국수가 이게 아 이건 내가 다시 천착해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지금 고래하고 접목을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양쪽에 크게 붙여놓고 나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이 되겠습니까? 아, 예. 질문 네, 질문 더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얘기할 거는 너무 많아요. 세 분을 모셨기 때문에 각자의 작업 설명도 더 듣고 싶고 또 다른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이게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해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그 해외에서 느꼈던 어떤 문화나 이런 아니면 미술에 대해서 우리가 국한을 시켜서 굳이 얘기를 해보자고 했었던 것에 오늘의 어떤 공통적인 아니면은 결론적인 어떤 이야기는 시스템 자체가 서구와 한국은 달랐다. 그리고 달랐던 그 시스템을 경험을 하고 다시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는 분명히 그 좋은 장점들이 있지만 서구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도 반드시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공부를 하고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좋으나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것을 찾아서 그것이 한국이든 또 해외에 나가서든 작가는 작가 스스로 작가 본인의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참석해 주신 세 작가분들께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